재밌게도 볼 수 있는 사례였지만 이 정도로 지금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이제 좀 더 이제 인공지능을 어떤 그 수준으로 나눌 때 저 정도면은 약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이 지금의 로봇, 이 인공지능 레벨에서 좀 더 고도화되면 강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 설명을 할 건데 강인공지능이 됐을 때 저렇게만 싸울까요? 그렇죠. 예. 둘이만 서로 싸울까요? 이러한 어떤 우리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죠. 이미 또 다음에 이제 더 러닝화된 로봇을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의도치 않게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장면이 너무나 재미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이제 한국에서 중국의 로봇을 본 거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지금 이런 식의 인공지능의 어떤 고도화되고 있는 그 과정들을 지금 우리는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의 윤리성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을 하면서 지금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인공지능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자체는 불완전한 기술이고 축적된 데이터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인공지능들이 저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입력시킨 거는 아니고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입력을 시킨 데이터 값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또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입력된 값을 가지고 또 한 번 학습을 하면서 저런 대결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자기들 스스로. 그래서 축적된 데이터 값에 의해서 학습의 오류가 계속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계속해서 왜곡이 되고 편향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2015년에 국제인공지능 학술회의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천여 명의 학자와 오피니언 리더들이 자동화 무기 개발은 반대를 해야 한다라는 것에 공개 서한을 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거 보셨던 것들은 이제 순기능을 하는 인공지능들이었죠. 일본의 스님이라든가 그 400년 된 스님이라든가 지금 도서관의 안내 로봇이라든가 처음 발명된 휴머노이드 아시모라든가 이러한 로봇들은 순기능을 보신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알려지지 않았지만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요.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무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지금은 총칼을 들고 싸우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화학전도 아닙니다. 모든 게 플러스 됐는데 총체적으로 사용은 되지만 이번 우리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드론이 하늘에서 날아가서 포탄을 1톤짜리, 1.5톤짜리 포탄을 싣고 가서 드론이 목표물을 정해서 바로 그 자리에 정확하게 투하를 합니다. 전쟁 무기가 돼버린 거죠. 이 드론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순기능을 하는 드론은 처음은 여러 곳에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특히 불이 났을 때 화재 시에 이 드론이 사람은 뜨거워서 소방관들이 뭐 화상을 입고 뭐 심하면 사망도 하고 또 많이 구출도 하고 이 화재를 진압을 하긴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역할과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까 드론이 뜨거운 화재 속에 들어가서 사람은 죽지 않고 인간은 여전히 원격 조정만 하고 드론이 들어가서 기계가 들어가서 화재를 진압을 하고 그죠? 돌아오거나 그 자리에서 죽거나 이렇게만 이용이 된다면 우린 너무나 우리가 꿈꾸는 정말 유토피아에 우리 인간은 살고 내가 할 수 없었던 내가 해야만 했던 어려운 일들은 인공지능이 대신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기치 않은
계획은 돼 있었겠죠. 그죠? 이 전쟁 앞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제3국에서 또 지원하고 받고 있는 이런 무기들이 지금 하늘에서,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드론 무기, 전쟁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드론은 목표물을 한번 정하면 그 목표물을 파괴시킬 때까지 끝까지 찾아냅니다. 인간은 가다가 힘들어서 스스로 죽기도 하고 또 후퇴도 하기도 하고 뭐 자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계는 목표물을 저격해서 폭파시킬 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을 조정하기 나름이겠죠. 40분 정도 날아가서 40분 동안 버틸 수 있는 드론은 1.5톤의 폭탄을 가지고 가서 정확하게 그 지점에 폭파물을 폭파시킨다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 2015년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무기만큼은 개발에 반대해야 라는 공개 서한을 냈는데, 이게 2015년에 이미 서명을 했거든요. 서한을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2년 7년이 지난 오늘 하늘에서 지금 드론이 너무나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군사용 인공지능 무기들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모르게 암암리에 각 나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2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우리 지금 각 나라별로 어떤 이슈 문제가 되는 악영한 순기능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사례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왜 인공지능의 윤리성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는 실험실에서 로봇가 빠져나옵니다. 실험 중이던 로봇가 도로로 나와서 걸어다니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교통 체증을 일으키고요. 또 아이들을 돌보는 인공지능이 많이 지금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돌보는 로봇 또한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이 돌보고 있는 아이의 손가락을 잡아서 아이가 이런 골절을 입는다든가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윤리성에 대한 연구는 너무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각 정부, 각 나라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는 이미 문제가 됐고 필요성도 이미 다 인지를 하였고, 그래서 가이드라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지금 현 시점이 되었고요.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지고 있고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현재 2016년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볼게요. 23페이지입니다. 2016년 미국 스탠포드 쇼핑센터에서 그 K5라는 경비 로봇이 경비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페이지 한번 볼게요. 안전을 책임지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지금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로봇가 되려 어린아이에게 찰마상을 입히고 골절을 일으키는 사고가 벌어졌고요. 너무나 많은데 또 자율주행 자동차 방금 잠깐 나왔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데이터 값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현재로는 약 인공지능들의 이제 그 현실인데요. 이 자동차가 보통은 흰색은 데이터 값을 그룹으로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 길을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행을 하다가 흰 트레일러가 지나가는데 구름인 줄 알고 그 트레일러를 들이받습니다. 자동차가. 그래서 트레일러의 운전자가 사망을 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은 이제 안전을 책임지는 로봇이었지만 또 체스를 아까 알파고 말고 또 체스를 노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섭게 이 체스를 노는 인공지능이 어린아이와 체스를, 중학생과 10대 아이와 체스를 놓는데, 이게 10대 아이들은 룰이라는 거는 물론 정해져 있지만 우리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거 그 상황에 뭐 좀 더 민감해질 수도 있고 흥분이 될 수도 있고 빨리 놓고자 해서
그 시간을 약간 어긴 부분이 있어요. 체스를 놓는 이제 사람 인간은. 그래서 본인이 놓아야 할 차례임에는 맞지만 시간을 좀 더 빨리 체스를 옮겼다는 이유로 체스를 놓는 인공지능이 그 아이의 손가락을 잡아서 손가락이 또 부러집니다. 이렇듯 너무나 사고는 많이 일어나고요. 지금 너무 긴데 5분짜리는 딥페이크 들어보셨어요? 이번에 우리 총선 대선 때 아바타 보셨죠? 후보들이 혼자 우리나라는 이 좁은 땅에서도 몸은 하나인데 선거는 유세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내 몸은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서도 유세를 해야 해요. 그랬을 때 우리 이번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아바타. 그죠? 그래서 나의 아바타가 부산에 가서 연설 유세를 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렇게 순기능을 해줘야 하는데 딥페이크를 또 합니다. 이 인공지능이 누군가가 조작을 이번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사고들은 인위적으로 사고를 낸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 사진을 갖다가 이미 뭐 유튜브나 유명 인사들은 셀럽들은 어디든 가면 사진이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또한 일반인들도 각자 가지고 있는 SNS 계정에 사진 한 장은 거의 올리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진을 갖다가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거예요. 입술 모양에다 넣어서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똑같은 얼굴에 말을 넣는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뭐 A 후보와 B 후보가 있는데 A 후보를 반대하는 B 후보 측에서 아니면 반대로 B를 지지하지 않는 A 쪽에서 후보를 올려놓고 이상한 말을 넣어서 만들어 놓는 거죠. 이제 이게 딥페이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페이크의 또 오류가 무엇이 있냐면 이 데이터 값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흑인을 얼굴 페이스 인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페이스 인식 프로그램에 흑인 두 연인이 사진을 찍었어요. 흑인 남성과 여성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인공지능이 장착된 기계가 고릴라로 인식을 합니다. 이 여성을. 그래서 남자친구인 남성 흑인이 바로 항의를 합니다. 사람을 고릴라로 인식을 했어요. 내 애인을. 예. 왜냐하면 이런 오류를 또 내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 값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구글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개발해내고 있는 개발자들 그리고 어떤 그 대기업, 거대 기업 자본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고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만들어내는 기술자들이 백인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인의 자료가 많아요. 백인들이 만들어내는 자료가 많아서 그 자료를 데이터화하다 보니까 흑인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이 기계는 흑인의 사진을 넣었는데 여성의 흑인을 고릴라로 인식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이게 지금 단지 오류인지 처음부터 백인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 인종주의자라서 백인 우월주의자라서 처음부터 기계를 그렇게 만든 것인지 우리는 모르죠. 개발자만이 압니다. 물론 기계가 우리는 오류를 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다양하게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오류들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 볼게요. 재밌는 거 볼까요? 무서운 거 볼까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드론 저는 이제 여기 보면은 25페이지요. 맨 아래 드론 특수부대. 네, 25페이지 화면으로 보셨듯이 이 살상무기 방금 설명을 드렸었지만 드론이 전쟁에 사용이 되면서 민간인 살상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기계가. 정말 그 전쟁에 투입이 돼서 사람이 죽지 않는 용도로 드론이 하늘을 날았는데 중요한 건 우군이라고 할게요. 저 드론의 주인 쪽을 우군이라고 할게요. 우군은 죽지 않고 아군을 적군을 그것도 민간인을 너무나 많이 지금 기계가 대신해서 죽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악영향이고
오류들이고 잘못된 오류 플러스 여러 문제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29페이지요. 그래서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계 각층에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에게 윤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우리가 접하고 있고,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각 정부에서는, 각 기관에서는, 기업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가 가이드라인으로 법제화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이야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지금 그래서 각계각층의 기업과 정부 차원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페이지 보면은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2019년에 EU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지금 이미 이제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 이거는 법제화된 것도 아니고 강제성도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지금 2019년에 EU에서 만들어졌고요. 또 2017년 OECD에서 권고안입니다. 또 법제화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고안을 발표를 한 게 2017년 OECD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7년이고요. 세계 최초입니다. 이 윤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은 EU보다도 OECD 국가보다, 다른 국가보다도 우리나라가 2007년에 국가적 차원에서 로봇 윤리 헌장을 제정을 위한 초안을 발표해요. 우리도 초안입니다. 초안마저 발표된 게 2007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에 이렇게 초안은 발표는 했습니다. 30일입니다. 이 로봇 윤리가 이제 막 가이드라인이 지금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권고안이 만들어지고 초안이 만들어지고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초의 또 로봇 윤리가 우리가 70년 전에 최초 인공지능이 기계식 인공지능을 보셨잖아요. 이 로봇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1942년에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소설가예요. SF 소설가인데, 이 소설가가 책을 통해서 Run Around라는 책을 통해서 로봇의 3원칙에 대한 것을 책을 통해서 씁니다. 한번 제가 크게 읽어볼게요. 최초의 로봇 윤리라고 합니다. 제1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 제2원칙,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제3원칙, 1원칙과 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로봇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의 한 80년 전입니다. 80년 전에 이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소설가가 이렇게 로봇 3원칙을 이야기를 했고 썼고, 지금도 현재도 이 로봇 공학에서 윤리를 이야기하고 이 윤리 가이드라인을 잡을 때 크게는 이 3원칙 안에서 움직임, 왜냐하면 이 3원칙이 간결하지만 인간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가 1원칙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인간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이 인공지능인데, 이게 그래서 1원칙입니다. 이 안에서 가이드라인은 좀 더 디테일하게 각 정부, 기계, 기관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연합 같은 경우도 2019년에 이미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고, 미국의 백악관 과학기술정책부에서 2016년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원칙 그리고 윤리 규범을 위한 보고서를 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공학자협회라고 세계적으로 전기전자공학 분야에서는 가장 우리가 신뢰를 하는 이 협회인데, 이 협회에서도 2017년에 윤리적 통합 디자인 버전이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또 발표를 합니다. 중국 또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또 우리나라 계속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고 있고 수정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34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오늘도 부산
백스코에서 인공지능윤리협회에서 저희가 또 세미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좀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하고자 저는 또 그쪽 회의 세미나에는 저는 또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우리나라는 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지능정보사회윤리 가이드라인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로봇에 대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윤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오류가 생기고 악영향이 계속해서 나오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피부로 드론이라는 인공지능이 너무나 많은 살상 민간인까지 살상을 하고 있는 이 현 시국을 보면서 더 이상 미루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모두가 동의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미 윤리 헌장이 지금 만들어져서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검색 포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어만 딱 쳐도 윤리 가이드라인, 윤리 헌장이 쫙 나옵니다. 여러 카카오라든가 기업에서 올려놓은 것,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2020년 12월에 윤리 가이드라인뿐만이 아니라 헌장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만들어서 같이 공개가 모든 국민들과 개발자, 기업이 모두 준수와 권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져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국토교통부에서 제정을 한 2020년 윤리 가이드라인이 제정이 돼서 모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창에 검색만 해도 다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이렇게 저는 지금 장시간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부족하지만 다 해드렸고요. 또 그래서 이제 이 쟁점이라는 것, 각 분야의 쟁점은 54예요. 각 분야의 쟁점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자 이 인공지능을 접하는 생각과 태도 그리고 활용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각 분야의 쟁점은 달라요. 법적인 쟁점이 다르고 교육 쪽에서 다루는 쟁점이 다르고 또 종교적으로 우리 철학적으로 다루는 쟁점 자체가 달라서 제가 이 법적인 거, 교육적인 거, 철학적인 거는 형사법적 여러 트랙별로 해서 제가 쟁점화를 다 정리는 했는데 이 부분들은 그냥 패스를 하고 종교적 쟁점을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런데 이 종교적 쟁점이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한다기보다 저는 간략하게 종교적 쟁점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고 이 질문에 대한 의견들을 선생님들의 의견과 선생님들이 또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러면 제가 정리한 윤리의 종교적 쟁점만 하나 이야기 좀 할게요. 종교적 쟁점 글씨를 PPT를 보셔도 되고요. 인공지능이 각 분야별 법적, 공학적, 철학적, 교육적 각자 쟁점은 다릅니다. 다루고자 하는 사안이 달라요. 그런데 종교적 쟁점을 보면은 종교계에서도 인공지능의 윤리는 쟁점화되고 있는 게 현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통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보셨듯이 그렇게 인공지능 스님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우리나라 불교계 이슈를 좀 살펴보면 인공지능은 과연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들을 하고 계십니다. 불교계에서. 또한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편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 큰 혼란을 유발시킬 것인지에 대한 반문 또한 불교계에서 같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 하고 있는 던진 고민들을 제가 찾아봐 보았는데요. AI 윤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 계셨고요. 또 로봇, 기계인간은 종교를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 인공지능의 불성과 사람, 보살의 마음과 관련을 해서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보살이 될 수는 없지만 평화적인 활용은 가능할까라는 질문들이 있었고요. 또 기계인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종교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 불교 윤리의 입장들이 속속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의 우리 백성욱 박사 연구원의 정청구 이사장님이 2020년 연구에서 이러한 연구를 또 있는데, 백성욱 박사의 불교 철학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서 세계와 우주의 실상에 관해서 오래전 이미 윤리론은 중요한 철학이다라는 메시지를 논문을 통해서 정청구 이사장님이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인공지능의 윤리가 왜 필요한지, 현재 인공지능이라는 이 기술이 어디까지 진화가 돼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피해와 오류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께 인공지능의 윤리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불교 이 종교적 쟁점으로 들어와서 저는 이제 종교적 쟁점의 질문들을 방금 이야기를 해드렸고, 또 이 정청구 이사장님이 종교적 쟁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최근에 생각을 하셔가지고 글로 써주신 부분들이 지금 앞에 놓인 페이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의 연장선으로 정청구 이사장님의 종교적, 불교적 인공지능 윤리의 불교적 입장 아니면 쟁점, 또 질문, 고민들을 한번 들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